그걸 저기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하면 건물. 네. 그래서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는 매수 타이밍. 네. 고평가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는 매도 타이밍이다. 네. 그러면 저평가 상태인 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가 우리 그 부쿠TV 보시는 분들은 네. 소득 대비 집값 많이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더 정확한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다고요? 네. 오. 이제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소득 대비 집값을 알려드린 거고 네.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한 뭔가 부담이 있냐 없냐. 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지우고 네. 네, 헷갈리지 않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랑 시세랑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녹색 선 있죠. 네. 녹색 선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여기도 지인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한국은행 거를 네. 지인이 이걸 참고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빼고 이렇게 빼면 이 녹색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되느냐인데, 자, 집을 사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집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균 집을 구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 이제 10억이 평균이라고 하면 이 평균 집을 사는데 내가 대출을 보통 50%를 받는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50%에 대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돈 5억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살 때 얼마나 부담되고 이 금리를 더해서 이자를 내는 데까지 얼마나 부담되느냐. 그래서 집값과 소득과 그 다음에 이자까지 같이 이거를 지수로 만든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네요. 네, 더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이렇게 또 같이 보면, 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집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조금 떨어질 거고, 낮아지고. 네, 금리가 높아지면 또 올라갈 거고, 부담이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비싸져도 부담이 될 거고, 그렇죠. 집값이 10억이 평균이 아니라 5억이다? 그럼 부담이 좀 덜 할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금리, 예,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이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내가 하나만 클릭을 했을 뿐인데, 네. 여기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 선은 이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녹색 선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고, 네. 보라색은 이제 금리.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가구 소득. 맞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금리, 내 소득, 네. 이걸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있느냐, 덜하냐. 이걸 만든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고,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소득을 보니까 지금 거의 지평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된 거 보니까 평균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요 변동치가 높아서 그렇지, 요거를 떼보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면 이 소득이 점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일자 모양이었는데 확실히 소득이 왔다 갔다 했네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길게 보면 요 2009년 대비 4,600이지 않습니까? 네. 요 때는 6,600이니까 오르긴 올라. 한 50%는 올랐네. 네, 50%는 올랐으면 꽤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이게 이 변동률보다 금리 변동률이라든지 혹은 아파트 변동률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소득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우상향을 했다며 나머지 지표는 그냥 뭐 변동이 큰 거죠. 다이나믹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절대 소득만으로 집을 사기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저평가 왔을 때 나는 사야 된다. 그리고 고평가 왔을 때는 끝까지 들고 갈까 아니면 팔던지 아니면 못 팔았다 좀 더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때 떨어졌지만 결국엔 전고점을 회복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을 건 이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루님 이제 질문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랑 PIR이랑 다른 건가요? 하면 다른 겁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넣었다 보면 돼요. 양념을 조금 더 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 플러스 이자율을 넣었다 보면 돼요. 금리를 넣었다 이래. 그래서 좀 더 정확하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3개월에 한 건씩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하게 보고 싶으면
좀 늦단 말이죠. 그것도 빨리빨리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소득 대비 집값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KB은행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거를 말만 바꾼 겁니다. 서울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리치구에서 나오거든요. 네. 리치구에서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주택 구매력 지수예요. 아, 같은 자료인데 네. 말은 좀 다르네요. 네, 거꾸로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택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냐. 네. 이거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매력 있느냐. 아, 그러면 같은 기간에 차트가 반대겠네요? 네, 반대예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중위 가격,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해서 이자 비율, 이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는 주택 구매력 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얼마나 부담되느냐, 이건 얼마나 매력 있느냐,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지금의 서울은 위아래를 바꿨을 뿐이지. 어떤가요? 매력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조금씩 여전히 올라가네. 구매하기에는 좋진 않다. 그러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보면 이제 여기가 요거잖아요. 네네네.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주택 구입하는데 여전히 부담된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이제 2022년 대비 비하면 조금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네. 맞네요. 줄어는 들고 있죠. 그러면 소득이 올랐거나 이자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매매가 떨어졌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는 거의 동결이죠. 거의 동결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조금 올랐고 아파트가 조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년도에 좀 빠졌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게 큰 이유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정말 이 파란색 매매 차트랑 두 개를 놓고 볼게요. 정말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네. 거의 얘는 진짜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 지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평균을 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균보다 높으면 고평가고 낮으면 좀 저평가 구간으로 오고 있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균을 좀 내기가 힘들죠. 여기서 좀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러면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하나 지표를 다 넣어서 엑셀로 이제 평균을 넣거나 저는 좀 대략 약식으로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쌀 때가 얼마였어요? 83이죠. 네. 그러면 이제 83 더하기 비쌀 때가 얼마입니까? 비쌀 때가 214.6. 214.6 네. 하고 나누기 2. 그럼 148. 대략 이제 여기는 한 140에서 150 정도 오면 좀 그 이하는 저평가, 이상은 고평가다. 그러면 이제 140이 좀 요게 너무 고평가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구하는 게 더 맞긴 맞는데 150을 구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이게 요 150선이 평균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평균선보다 여기 좀 낮을 때는 여전히 올라갔죠. 좀 더 높지만 이게 부동산은 딱 고평가면 무조건 떨어져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점점 부담이 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50선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조금 부담이 덜해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근데 요거를 거래량이랑 같이 보면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 그냥 평균만 봤는데도 어떻게 보면 평균은 모르겠고 140이 평균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좀 지워주실래요? 네. 지금 150에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네. 150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평균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니까 약간 이런 또 반등 거래, 조금의 반등 거래도 나타난다. 와,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 장 있죠. 요거 지워버리고 예전 장 있을 때는 요 150이 고점이단 말이에요. 이게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저금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확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 말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한 2018년 정도에 서 있다. 아니면 2018에서 16년 사이에 매도 타이밍을 내가 본다.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본다. 요 시기 때. 한 14에서 18년 사이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이잖아요. 한 요 정도 보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래 보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2006년부터 여기까지를 봤거든요. 옛날에 서울집을 사고 팔 때. 그 다음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때가 150이 고점이고요. 83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150 더하기 83
나누기 2 이러면 한 116 정도가 네. 이제 좀 중간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116을 이제 116이 한 요 정도 선 되겠네. 네네. 요 선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2012년. 네. 이때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서울에 가졌잖아요. 네. 요렇게 딱 찍어 보면요. 네. 요때 보면 12년 이제 싸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요때는 이제 17, 18 넘어가니까 이제는 좀 비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참고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급을 같이 보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해놓은 게 뭐라 했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봤다면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